지금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눈앞의 그 사람이나 상황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평생 서로라고 믿어온 글자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인식 방식을 가두는 감옥의 열쇠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인문학 강의안과 기고문 초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이라는 글자의 철학적 반전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서로 상이라고 외웠던 한자 다들 기억하시죠? 상대방 할 때 그 상자요. 너무 당연하게 서로라는 뜻으로 써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핵심을 완전히 놓친 어쩌면 오역에 가까운 해석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인문학 강의안이랑 기고문 초고인데 이 상이라는 글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통쾌하게 깨부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단순한 관계를 뜻하는 서로가 아니라 내 인식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철학적 열쇠, 즉 내 마음이 마주한 대상으로 탈바꿈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오늘 자료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을 서로라고 번역하는 순간 불교 철학에 담고 있던 그 심오한 인식론의 드라마가 뭐랄까 그냥 평범한 도덕 교과서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이 거대한 오해의 뿌리를 찾아가기 위해 자료는 우리를 아주 오래된 과거로 데려가는데요. 바로 한자의 원형을 파헤친 최초의 문자학서적인 설문해자에 실린 단 세 글자 인상위라는 구절입니다. 인상위요? 네, 이 구절이 바로 상이 서로가 아니라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설문해자라면 거의 기원 후 100년경에 만들어진 한자의 족보나 마찬가지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으려면 그곳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인상위라는 결정적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상이라는 글자 모양부터 좀 뜯어보죠. 나무 목자 옆에 눈 목자. 이게 직관적으로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눈이 마주보는 것 같아서 서로라는 뜻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의 시작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글자의 원형은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이 나무라는 대상을 뚫어져라 살펴보는 행위, 즉 관찰하다, 분석하다 라는 뜻의 동사였다는 겁니다. 아, 동사였다고요? 네, 왕의 옆에서 조언하면서 국정을 살피는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살피는 걸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모두 자세히 보다 라는 동사의 의미가 살아있는 흔적들이죠. 아, 그러네요. 재상, 관상은 전부 서로라는 뜻과는 거리가 머네요. 살피다 라는 동사였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동사였던 글자가 어떻게 대상이라는 대명사로 의미가 바뀌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언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의미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서는 갈지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지도 원래는 가다라는 뜻의 동사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장 속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가다처럼 목적지를 가리키는 역할로 계속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목적지 자체, 즉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굳어진 거죠. 아,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살피다라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살펴보는 대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목적격 대명사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동사 살피다가 그 행위의 결과물인 살펴지는 그것으로 의미가 굳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 증거, 설문해자의 인상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세 글자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증명한다는 거죠? 기존의 해석법, 즉 상을 서로라는 부사로 보면 이 문장은 사람들이 서로 어긋나다가 됩니다. 네, 말은 되죠. 그렇죠. 말은 되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도 좀 어색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 즉 상을 살펴보던 바로 그 대상이라는 대명사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대상을 등지다 위 이렇게 됩니다. 아, 문장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해지죠. 주체, 사람이 객체, 대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등을 돌려 떠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인상위라는 세 글자는 그냥 문장 하나가 아니라 주체가 대상을 등지고 떠나는 하나의 완전한 수행 지침 같은 거네요. 사람아, 그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맞는 해석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평범한 문장이 인식의 주체가 자신이 만들어낸 대상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다는 깊은 철학적 명제로 바뀌는 순간이죠. 와, 상을 부사로 보느냐, 대명사로 보느냐에 따라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상이 대상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작은 문법적 차이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완전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게 불교 철학, 특히 유식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던데요. 네, 그 질문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이 문법적 재해석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유식학은 간단히 말해 오직 마음이 지어낼 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사실은 우리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주장하는 불교 심리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음의 투사물이다? 네, 이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상이 존재합니다. 발음은 같지만 한자는 다른 세 가지 상이요. 아, 자료에 나왔던 코끼리상, 모양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서로상 말이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코끼리상은 내 마음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객관적인 사물 자체를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컵, 책상, 나무 같은 물리적인 실체들이죠. 네. 두 번째, 모양상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사진처럼 그 외부 사물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이미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 바로 이 서로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식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드디어 본론이네요. 그 세 번째 상은 앞에 둘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은 마음 밖의 컵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컵이 내 시각이라는 감각 기반을 통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이것은 손잡이가 달린 하얀 원통형의 물체, 즉 컵이다 라고 의미가 부여된 대상을 말합니다. 즉 외부 세계가 내 마음에 찍힌 일종의 마음 도장 같은 거죠. 유식학에서는 이걸 전문 용어로 상분, 즉 인식의 대상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컵은 제 눈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컵, 상과 제 마음속에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신적 대상, 상으로 나뉜다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건 저 물리적인 컵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구분이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 세계, 상과 직접 상호작용한다고 믿지만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대상의 이미지, 즉 상과 평생 씨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게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든 이미지일 뿐이라면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 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이 세상은 없다고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외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고 반드시 우리 마음의 필터, 즉 상이라는 형태로 변환된 것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를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나의 인식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책임의 소재를. 네. 세상이 문제다가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내 마음의 작용 방식이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를 나에게로 가져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불교 용어들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겠네요.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그토록 벗어나라고 간주하는 네 가지 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그럼 나와 남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강경의 사상을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 서로 대립한다는 사회적 관계로 해석하는 건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아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집착하는 내가 만든 나라는 대상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는 이미지? 그렇죠.
인상 역시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는 내 마음속 관념, 즉 내가 만든 인간이라는 대상 이미지인 거죠.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둬놓은 이 인식의 감옥들, 이 상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긍정적인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마음속에 완벽한 연인이라는 이상적인 상을 만들어 두고 현실의 사람을 그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재단한다면 그건 역시 저를 괴롭히는 일종의 감옥이 될 수 있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만들어서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모두 상이 되어 나를 속박하는 감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떠난다는 의미의 갈 것자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진정한 떠남이란 물리적인 이사나 여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바로 그 대상, 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등을 돌리는 위, 결단, 이것이 바로 인상위가 담고 있는 진정한 수행의 의미입니다. 와, 그렇군요.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화나게 하는 글을 봤을 때 제가 그 글 자체를 삭제할 순 없잖아요. 그건 외부의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글이 내 마음속에 일으킨 분노의 이미지 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고 스크롤을 내려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떠남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야말로 현대적인 인상위의 실천이겠네요. 우리는 대상을 바꿀 수 없다고 좌절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을 내 마음에 어떻게 올려놓을지 혹은 올려놓은 그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떠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눈앞의 그 사람 혹은 그 상황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이미 완성해버린 하나의 이미지, 즉 상인가요? 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우리는 늘 대상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편집하고 채색한 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늘 알던 대로 서로라는 부사로 이해하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라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자료를 통해 상을 내 마음이 마주한 대상이자 내 인식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번뇌와 고통의 책임은 온전히 외부가 아닌 나의 인식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문제의 창조자이자 또한 해결의 열쇠를 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상을 서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 인식론의 장대한 드라마를 그저 남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평범한 도덕담론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라는 자료의 일침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네. 외부 현상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맺힌 그 상을 등지고 떠나라는 것, 그것이 핵심 메시지죠. 여기서 끝내기엔 조금 아쉬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화두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상이라는 글자가 나무, 즉 외부 대상을 살피는 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눈을 계속 밖으로만 향하게 했죠. 그런데 그 대상을 살피던 빛을 거꾸로 돌이켜 그렇게 대상을 살피고 있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대상을 보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본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이나 사람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은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라는 상은 아닐까요?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떠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마음의 이야기로부터 의식적으로 등을 돌리는 진정한 떠남을 통해 오늘 당신의 세계가 새롭게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고전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는 광야의 담담서재와 함께 깊이 있는 사색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강의를 노래로 정리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